때는 조선 중엽, 강원도의 깊고 고요한 산골 마을, 대대로 명망 높은 최씨 가문은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의 기침소리 하나에 온 집안 하인들이 숨을 죽일 정도로 엄격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지요. 그 거대한 기와집 가장 후미진 곳, 별당체에 머무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은혜였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에 최씨 가문으로 시집온 지 어언 7년. 23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는 점차 그 집안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차가운 서리가 마당을 하얗게 뒤덮은 시간, 어린 하녀 선아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대청을 닦고 있었습니다. 에휴, 닦아도 먼지는 끝이 없네. 그때 마루 끝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선아는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이리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은혜 부인은 고운 분홍빛 치마에 진홍 저고리를 단정히 여민 모습이었습니다. 쪽진 머리에는 은비녀 하나가 단아하게 꽂혀 있었지요. 선아야, 날이 이리 찬데. 내 고운 손이 다 트겠구나. 아닙니다. 마님. 따뜻한 물로 헹궈서 괜찮습니다. 허나 마님의 얼굴이 무척 수척해 보이십니다. 은혜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 거라. 선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어젯밤에도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안채 대청마루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별당까지 들려왔습니다. 7년을 넘도록 아이 소식 하나 없으니 이 어찌 집안의 화근이 아니겠는가. 그저 방구석에 처박혀 앓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방 안에서 홀로 차를 마시던 은혜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찻잔이 기울며 뜨거운 찬물이 옷고름 위로 튀었습니다.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모욕, 익숙한 절망이었지요. 그날 밤, 은혜는 남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무슨 일로 이리 서성이는 것이오? 서책을 보던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은혜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기에 어머님의 노여움을 사야 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저 부족했을 뿐이오. 아이 하나만 있었더라면 집안 어른들 눈치 볼 일도 없었을 것에. 그 말에 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리도 쓸모없는 여인입니까? 부인, 그대는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사람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오. 그 순간 은혜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한낱 장식품, 낡은 바가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차갑게 식은 얼굴로 은혜를 대청으로 불렀습니다. 곁에는 작은 보퉁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거라. 이 쓸쓸한 집구석보다야 바깥 세상이 더 따뜻할지도 모를 일이지. 씨앗 없는 땅에선 나무가 자라지 않는 법이다. 은혜는 아무 말 없이 보퉁이를 들고 인사도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짐을 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비녀와 몇 가지 폐물, 약간의 엽전만을 챙겨 보퉁이 깊숙이 넣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아니, 어디라도 좋다. 그녀는 선아가 자는 방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선아야, 너만은 부디 잘 살아야 한다. 다음 날 새벽, 짙은 안개가 골짜기를 메울 무렵, 은혜는 소리 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잠이 깬 선아가 문간으로 달려나왔지만 은혜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마님, 어딜 가시옵니까? 아무데도 아니란다. 그저 발길 닿는 곳으로 갈 뿐이지. 나 때문에 울지 말 거라, 선아야.
은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개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논두렁을 지나 외딴 숲길을 따라 그녀는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친정은 한양에 있었으나 이미 가세가 기울어 의탁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집신 한 짝은 진창에 빠져 잃어버렸고 맨발은 날카로운 돌멩이에 찢기고 상처 입었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걸어야 한다. 이 집이 아닌 곳이면 어디라도 좋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커다란 바위 아래에 다다른 은혜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위에 기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이미 멎은 듯 고요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산 위에서 지게를 진 산에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듬성듬성 수염이 자란 27의 총각 나무꾼 민준이었습니다. 에구, 오늘따라 이놈의 등짐이 왜 이리 무거운고? 허리야. 혼잣말을 하며 길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의 눈에 쓰러져 있는 은혜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어라, 저기 누워있는 것. 사람인가? 민주는 망설임 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손목을 짚어보니 맥은 약했지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으며 치마 자락엔 흙과 마른 피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칠은 굶고 물 한 모금 못 마신 모양이구먼.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그는 조심스럽게 은혜를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녀의 몸이 등에 닿는 순간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오두막이 멀지 않소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민주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오두막 문을 열고 그녀를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는 서둘러 화로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물수건으로 그녀의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지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험한 산중에? 참으로 애달픈 모습이네. 민준이 죽을 한 숟갈 떠서 입가에 가져갔을 때 차갑던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은혜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지만 말 대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됐소. 아무 말 마시오. 누구신지는 모르나 지금은 그저 쉬시오. 속부터 채우고 봐야지.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고 말투는 거칠었지만 다정했습니다. 그 말에 은혜의 굳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창호지를 비집고 들어올 때 은혜는 낯선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 따뜻한 장작 연기 냄새. 몸을 일으키려 하자 팔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문밖에서 익숙지 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깨셨구려. 은혜는 반사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죽 그릇을 든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거 혼자 일어설 수 있겠소? 무리하지는 마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내 오두막이요. 어제 산길에서 쓰러지신 걸 내가 업어왔소이다. 낯선 사내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은혜의 심장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사람 구해놓고 패라니. 그 무슨 섭섭한 말씀을. 말도 없이 사라졌으면 내가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 말에 은혜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혹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 이름은 민준이요. 이 산골 토박이로 나무를 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사람이요. 민주는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극적이며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디로 가시던 길이요? 그저 사정이 있어 길을 나섰던 중입니다. 제 사정이 곱지 않아 신분을 밝히기 어려움을 용서하십시오. 그쯤이면 되었소.
세상사 누구나 말 못할 속사정 하나쯤은 있는 법이지요.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주는 그의 말에 은혜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준 도령님, 잠시만 이곳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부인이 원하신다면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라도 계시오. 이 깊은 산골에 귀한 손님이 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 그 말에 은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은혜는 민준의 오두막에서 머물며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민준이 장작을 패는 소리에 잠을 깼고 햇살에 비친 그의 단단한 뒷모습을 보며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은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어 불씨를 살피고 된장을 데우는 등 작은 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쉬시오. 그런 일은 내가 다 하리다. 일이 정성껏 살려주셨는데 가만히 누워만 있기엔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작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민준이 만든 소박한 반찬과 은혜가 끓인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이 된장국이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내 평생 먹어본 된장국 중에 오늘 것이 가장 구수하고 맛이 좋소이다. 그날 밤, 은혜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력을 되찾은 은혜는 오두막 뒤편에 버려진 항아리들을 보며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령님, 혹 누룩을 띄워 술을 빚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녀의 말에 민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가 친정어머니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술 빚는 법을 조금 배웠습니다. 잘만 만들면 장터에 내놓을 만한 좋은 술이 나올 것입니다. 정말이요. 부인께서 술을 빚으실 줄 아신단 말이요. 이 몸이야 땀 흘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니 부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소이다. 그날 오후, 은혜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정갈하게 빚어진 누룩은 작은 보름달처럼 곱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누룩은 숨을 쉬어야 하니 너무 세게 눌러선 안 됩니다. 사람도 누룩처럼 정갈하게 살아야 그 속이 깊어진다고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민주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작은 술독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피어오르자 은혜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주 잘 익었어요. 그럼 제가 당장 마을 장터에 다녀오리다. 찹쌀이랑 대추도 사오고 남는 걸로 떡도 해먹읍시다. 그날 밤, 등잔불 아래서 두 사람은 익어가는 술 향기를 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술처럼 깊고 은은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닷새 후 열리는 장날, 민주는 작은 술단지 2개를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지나가던 장꾼 하나가 술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술이요? 향은 그윽한데 목 넘김은 비단결 같구먼. 이런 술은 처음일세. 그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술단지 2개는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산골 오두막에서 빚는 기가 막힌 술 이야기는 금세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이 소식은 마을의 가장 큰 부자이자 권세가인 윤참판과 그의 아들 윤기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듣자 하니 저 산골짜기에서 빚는 술이 있는데 그 맛이 천하일품이라 하옵니다. 그깟 나무꾼 놈의 오두막에서 빚어봐야 막걸리 나부랭이 아니겠느냐. 허나 소문이 자자합니다. 게다가 그 술을 빚는 여인의 미모가 월궁의 선녀와 같다 하더이다. 그 말에 욕심 많은 윤참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어디냐, 그 오두막이. 며칠 후 윤참판 부자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민준의 오두막 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마침 문간으로 나오던 은혜를 본 윤기현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술맛이 이리도 고왔을 줄이야. 그 불쾌한 눈빛을 본 민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장작불 앞에 앉아있는 은혜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더 힘있는 사내였다면 저런 자들이 함부로 부인을 넘보지 못했을 텐데. 아닙니다. 이 술은 제게 자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가 함부로 손대게 할 수는 없지요. 게다가 이 오두막이 점점 저에게 진짜 집이 되어가고 있는 거려. 달빛 아래 그녀의 뺨을 보며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분을 내 평생 지켜드리고 싶다. 윤기현은 동업을 제안했지만 민준과 은혜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그는 장터 상인들을 협박해 그들의 술을 팔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길가에 항아리를 놓고 파는 술이 아니라 나누는 술이라며 사람들에게 한 잔씩 권했고 그 맛을 잊지 못한 이들로 인해 술은 오히려 더 유명해졌습니다. 계략이 실패하자 윤기현은 더 악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제 순한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저 여인의 술에 독을 타서 명예를 실추시킨 다음 내가 구해주는 척 손에 넣어야지. 다음 장날 윤기현의 하인은 몰래 술병 하나를 독이 든 병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술을 마신 장정셋이 그날 밤 모두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골 여인이 술에 독을 탔다더라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민준은 병 하나가 바꿔치기 된 것을 알아채고 범인을 수소문했지만 윤기현은 이미 관아에 고발장을 낸 뒤였습니다. 관아에 불려간 두 사람에게 현감은 호통을 쳤습니다. 실신한 자가 셋이나 되는데 어찌 독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이냐.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술 판매를 금한다.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은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명예는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그날 밤 은혜는 민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의 가세가 기울고 시댁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해 소박맞은 일까지. 그 술을 다시 빚을 수 있었던 건 그날 산에서 도령님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부인의 명예는 부인 스스로도 지켜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한양으로 가겠소? 한양이라니요. 이 술이 독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조정으로부터 정식 주류 제조 허가증을 받아와야 하오. 다음 날 민준은 은혜가 챙겨준 작은 노잣돈을 품에 안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는 사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양조조합의 도장과 주류 감정관의 추천장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서는 윤기현의 횡포가 계속됐지만 은혜는 꿋꿋하게 누룩을 띄우며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초여름의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소, 부인. 그의 품에서 나온 것은 양조 허가증과 전통주 명맥 확인 문서였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술을 빚으실 수 있습니다. 은혜는 문서를 받아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수. 이제야 제대로 익었네요. 다음 날 관아 게시판에 공식 허가증이 붙자 마을 사람들은 그간의 오해를 사과했습니다. 며칠 뒤 술병에 독을 탔던 하인이 찾아와 모든 것을 자백했고 윤기현 부자의 음모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윤기현은 먼 곳으로 유배를 갔고 윤참파는 벼슬을 박탈당했습니다. 그해 가을, 은혜와 민준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별당주라 이름 붙은 그들의 술은 천하제일의 명주로 이름을 날렸고 두 사람은 번 돈으로 번듯한 기와집을 짓고 양조장을 키워나갔습니다. 밤이면 민준은 글을 읽었고 은혜는 그 곁에 기대 앉아 행복을 느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장차 큰 인물이 되실 겁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소. 부인이라는 마음 하나로 버티는 것이오. 몇 해 뒤, 민준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고을의 현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둘과 딸 둘을 두었고
자식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나 가문을 빛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백발이 성성한 두 사람은 장독대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누룩향기, 참으로 좋소. 당신이 곁에 있어 그런 것이겠지. 우리네 살아온 날들이 꼭 이 누룩 같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따뜻한 온기가 필요했고, 서로를 지켜보는 마음이 있었으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손에